성장 전략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실 우리 최정환 사범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사범님께서는 98년도 국선도를 인도하셔서 2006년 사범을 취득하셨고요. 인하공대 기계공학과 공학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고시 연구원과 그다음에 KDI 스쿨 전략 및 재무 전공을 하셨고 MBA 이렇게 독일 MBA 과정을 또 다녀오셨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치히 경영대학원 경영 컨설턴트로 또 일을 하셨었고요. 국제 경영 또 MBA 또 MBA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선도와 연계한 인재 개발 쪽에서 또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리더십 분야에 지금 아주 강하게 또 연구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최정환 사범님 소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환입니다. 네, 먼저 저기 자료 준비한 게 있어서요. 자료 준비한 거 나눠드리겠습니다. 안 나대요? 아닙니다. 가지시면 됩니다. 하고 있어. 예, 말씀 소개받은 대로 제가 원래는 엔지니어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98년에 이제 임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수련을 시작을 해서요. 이만저만하게 많이 헤매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MBA 과정으로 한국의 KDI 스쿨에 갔다가 그 다음에 독일에 있는 라이프치히 경영대학원에서 다시 공부를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전략 컨설턴트로 계속 일하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국선도로 수련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초급 지도자 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국선도의 리더로서 앞으로 계속 정진을 해가지고 개발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리더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의 동향이 어떠하고 그 다음에 이 전 세계의 동향에 맞추어서 국선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국선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국선도를 갖다가 홍보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개발을 해서 어떤 보다 나은 인류에게 어떤 보다 나은 그런 거를 갖다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해보다가 이번 기회에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국선도 리더십 개발 및 성장 전략이라고 해놨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선도의 리더로서 성장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앞으로 국선도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갖다가 소개시켜 줄 수 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성장이라는 걸 해나가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전략적인 방향 아니면은 전략적인 실행성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략이요? 전략이라는 거가 어떤 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의미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대로 국선도를 성장을 해나갈 수 있겠는데 그런 거를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쭉 보시면 이제 저기가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고 전략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얘기가 있거든요. 조금만 더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번에 하려고 하는 콘텐츠를 쭉 목차를 갖다 적어봤는데요. 처음에 오버뷰를 보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어떤 동향, 큰 그림을 갖다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외부 환경 분석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비디오를 좀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국선도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명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내부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국선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한번 수립을 해보는 거를 이제 쭉 따라가다 보면 이제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답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선도의 리더로서 국선도에서 바라는 어떤 리더 상이 있거든요. 어떤 리더가 돼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국선도라는 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리더를 길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볼 거고요.
맨 마지막에 전력 구성 실습은 뭐 그건 좀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 다른 테스트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처음에 저희가 왜 국선도라는 거를 하기 이전에 외부 환경을 갖다가 좀 분석을 해보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자. 자, 그래서 그 엘빈 토플러가 얘기하는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까지 이제 얘기를 들으셔서 대부분 알 것 같은데요. 제3의 물결이 정보화 혁명이거든요. 자,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다시 어떤 것이 새로운 물결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어떤 물결이 오고 있는 거를 직감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럼 어떤 걸까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이거죠. 뭐가 변한다. 자, 급격하게 뭔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변화가 있고 그럴 거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국선도 지도자의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과 성장 전략이 요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제4의 물결을 타는데 선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제 진행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도대체 고민이 무엇이냐, 우리의 고민이 무엇이냐. 자, 그렇게 봤을 때 올해 2007년 1월 달에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지도자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어떤 요번에 모토가 더 시프팅 파워 이퀘이션 해가지고 권력의 이동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어떻게 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거로는 밑에 내용들이 쭉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권력의 이동을 예측을 하고 있고 세계화와 과학기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계속 지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류 통계학적으로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서 인간 사회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될 것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 가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약간 큰 얘기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몇 가지만 찍어보면 권력의 다국화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기후, 환경,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다.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계속되고 있고 창조경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생겨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의식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과학기술과 사회 변혁이 심화되고 있고 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얘기들이죠. 그러면 이것과 국선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하나하나 브레이크 해보죠. 그러니까 찢어나가보죠. 자, 뭐가 문제냐 도대체.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보자. 그러면은 급격한 세계화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가속화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과속경제 체제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전지구적인 어떤 생명력이 약화가 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는 경쟁에 있어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 경쟁의 핵심은 바로 스피드거든요. 무한속도거든요. 무한속도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경제 체제 자체가 과속경쟁 체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한 질주하는 거죠, 막. 자, 그리고 승자 독식의 시대가 돼버렸고 자본우위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거죠, 다. 모든 것이 다 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지구적으로 산업화가 되고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중국이 개발이 되고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환경 파괴가 심화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와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맨 오른쪽 아래 그 그림이 뭐냐면은 엘 고 부통령이 했었던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의 포스터거든요. 그렇듯이 전 지구적으로 환경 재앙이 곧 다가올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과속 경쟁 체제, 인간 가치가 약화되고 환경 파괴가 심화된다. 결국에는 토탈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전 지구적인 생명력이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전 세계 여러 지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월드 이코노미 포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해결 방안을 내고 있어요. 해결 방안을 내고 있는데 어떤 식의 해결 방안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든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빌 게이츠, 전 세계의 5위, 6위 하는 워런 버핏. 자, 이 두 사람이 작년에 기부금을 모았어요. 얼마를 모았느냐? 둘이 합쳐서 약 86조 원이요. 그게 86조 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3분의 1이죠. 그 개인이.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그만큼 자기네들이 고생해가지고 번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가 문제예요. 어디에다 쓰느냐. 빌 게이츠가 얘기하듯이 나는 부를 사회에 돌려줄 책임이 있는데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돌려줘야 되고 싶은데 이거를 위해서 어떤 것을 갖다가 기부를 하느냐는 거를 보면 제일 먼저 건강증진산업, 그 다음에 절대 빈곤 퇴치, 그 다음에 교육 기회 제공, 그 다음에 IT 인접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네 가지거든요. 여기에서 두 개로 다시 줄이자면 하나는 건강, 전 세계적인 건강, 또 하나는 교육. 이 두 가지거든요, 결국은.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솔루션이 이래요. 그러니까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느냐? 어떤 것이 문제이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자기 돈을 생돈을 박아가면서 하느냐? 그거를 봤을 때 어떤 경향이 있느냐?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경향이길래 저 사람들이 저런 고민 끝에 저런 솔루션을 내느냐? 자, 첫째는 고령화되고 있고 사회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건강을 훼손한다는 거죠. 건강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점점 더 세상이 발전할수록 자기 실현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 팩터거든요. 그리고 교육으로서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처음 그래프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가 있죠. 그게 맨 오른쪽이 2020년 건데 그거를 보면은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리더십 교육이든 어떤 교육이건 고등교육이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 실현해 나가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그림은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요 두 가지 양극화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국선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해 나가 봐야죠. 자, 처음에 그 건강관리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보죠. 건강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노인성 질환, 왜냐하면은 고령화되고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또 하나가 난치병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질병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그러니까 세계화되고 있음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어떤 질병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스피드로. 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성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먼저 에이징 팩터, 그러니까는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보면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이 있는데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노인 1인당 진료비예요. 65세 이상의 노인 1인당 진료비인데 1994년에 23만 원 정도였던 게 2004년에 140만 원 정도로 들어요. 그거를 갖다가 계속 계산을 해보면 매년 21%씩 올라가요. 우리나라 건강 관련 비용으로, 의료 관련 비용으로 21%씩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미국의 트렌드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 자기네 전체 GNP의 40%가 의료 관련 비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약 20% 정도 내외의 어떤 의료비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 40% 정도로 되면은 자기네 예산 중에서 다른 데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 비용이거든요. 코스트지 어떤 재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리턴이 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지출이 돼버리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만큼의 문제가 있을 때 지금 현재 상태로 건강관리 비용을 묶어놓을 수 있으면 그 나라는 그냥 발전하는 거죠. 가만히만 있어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따라 가지고 난치병이 증가되는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시민성 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아까 뭐 그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도 그 40%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시민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더더욱 위험한 게 휴먼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 자본이라는 거에 보면 이 중간에 한참 일해야 될 40대 그 다음에 한참 젊어서 일해야 될 20, 30대까지도 여러 가지 시민성 질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은 그 번아웃 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탈진해가지고 빠져나와 버리거나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사회적인 전반적인 비용이 확 증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대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분야 중에 어떤 새로운 괴질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괴질.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맨 위에 보면은 굉장히 전파 속도가 빠른 에볼라 바이러스와 마버그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특히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적어놨는데 1976년에 318명의 환자 중에 280명이 3일에서 18일 사이에 다 죽었어요. 어떻게 손 쓸 방법 없이 그냥 죽었다고요. 마버그 바이러스는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시 뭔가 나왔는데 뭔지 모르지만 에볼라와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게 그런 피해가 있었어요. 만약에 근데 현재 여러 가지 그 세계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들이 어느 지역에 언제 어떻게 전파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손 쓸 방법은 없어요. 자,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대안이 별로 없어요. 패스트, 독감, 천연두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결핵 같은 것도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뭐가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에이즈, 광우병, 야콥 크로치펠트라고 하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조류독감, 사스 얼마나 난리였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가 또 나와요. 살모넬라, 라임병, 한탄 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뭔지 모르는 어떤 위험들이 우리를 다 감싸고 있다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예상만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느냐, 헬스케어 분야에서, 건강증진 분야에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있느냐.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현대화되고 근대화되면서 왼쪽에 그 그래프에 보시면 이게 사망률이거든요. 사망률을 급격히 떨어뜨려 왔어요. 그래서 올 때까지 왔죠. 1990년대, 2000년 가까이 됐을 때 올 때까지 왔죠. 자, 그런데 우리에겐 새로운 도전이 있어요. 이게 내려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도전이 무엇이냐? 의료 재정의 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료가 붕괴되는 문제가 있어요. 글로벌라이제이션 되고 양극화되는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이 양극화되는 문제가 있고, 시민성 질환, 우리가 어떻게 손 써볼 방법이 없는 시민성 질환이 계속 증가돼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질병이 출현할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고 답답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액션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료기술의 진보가 있죠. BT니, 바이오테크놀로지니, IT니, NT니 해가지고 자꾸 그 무엇인가 약을 만들거나 신약을 개발하거나 의료기술을 발전시켜보거나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민간 의료보험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게 있고요. 지금 AIG니 하는 데에서 광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무엇이냐면 공공의료가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이에요. 그렇게 될 거고요. 공공복지비용을 확대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방의학을 중시해가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대체의학이 증가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현대의 어떤 과학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서 심리치료나 명상산업 같은 것들이 또 확산이 돼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또 있죠. 이게 그 건강증진 분야에서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볼 것이 교육 분야죠. 사람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 문제. 자, 세계화의 영향으로 끊임없이 자기개발 교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교통과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고등교육이 너무 보편화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가요. 다. 옛날에는 정보라는 게 독점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정보가 다 아무에게나 다 접근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웃기게도 교육기회 같은 거는 오히려 양극화되고 있죠. 자,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교육 분야의 가장 큰 이슈가 첫째, 글로벌 리더십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우물안 개구리는 이제 안 된다. 그래서 글로벌한 인재를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자기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와 행복교육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이 보편화되고 다양화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교육 다양성이 확대가 되기는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질이 문제인 거예요. 교육의 질이 문제가 돼요, 이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교육의 질이 문제가 돼요. 질. 어떤 걸 가르칠 거냐. 무엇을. 어떻게. 자, 그 다음에 교육 기회가 양극화되는 거는 경제력이 불평등함에 따라서 교육 기회가 불평등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 이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 이동성하고 똑같은 말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나라를 선택을 해서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 내가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만족하지 못한다. 그거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다 쏠려요. 한 군데로 두 군데로. 대부분 쏠리는 데가 미국이겠죠. 자,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무엇을 가르칠 거냐, 교육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 거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 거냐가 문제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또 대안이 될 수 있느냐. 한번 보죠. 자, 먼저 분석을 좀 해보면요. 자기개발 열풍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성인 직업 교육과 리더십 코칭 분야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리더십 훈련이죠. 보면은 오른쪽의 그림에 보시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신입사원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것이 어떤 리더십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등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윤리라는 문제가 자꾸 나와요. 근데 문제는 윤리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윤리라는 걸 어떻게 가르치냐. 윤리책으로 그냥 이렇게 가르칠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MBA 과정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스쿨이나 여러 가지 학교에서 교과서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건 없죠. 윤리교육이 안 되고 있어요. 뭔가 대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 최근의 경향인데 교육에 대해서 교육 콘텐츠 중에 어떤 걸 가르치느냐. 기능과 기술, 성적 위주의 어떤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행복과 윤리와 심신의 조화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대안 교육을 자꾸 내세우고 있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엇이냐면 영국에 있는 버크셔주의 웰링턴 칼리지에서 행복 수업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영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정규 과정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2006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생태계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그 속에서의 조화, 포괄, 통합성, 인간성 회복,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냐.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리키는 게 뭘까요? 대부분 명상에 관련된 거를 많이 가르쳐요. 명상, 정신,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경향이 있죠. 그럼 우리는 대안이 될 수 없을까요? 한번 보죠. 또 계속. 자, 그 다음에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의 문제 중에 교육이 보편화되고 다양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라는 게 문제가 됐다고 그랬죠. 교육의 질은 결국에는 뭘 가르치냐 이거죠. 뭘 가르치냐. 뭘 가르치냐. 근데 지금 교육의 보편화 타당하는 지금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 몇 가지 쳐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미국 대학의 무료 강좌라고 있는데 MIT나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런데 거기에 굳이 안 가더라도 집에서 인터넷만 치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교육은 모두 다 기회는 열려 있죠. 근데 뭘 가르치냐, 뭘 배울 거냐가 문제예요. 뭘.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교육 다양성이 증가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세계화 진행에 따라 가지고 인종이나 언어, 지역 컨텐츠의 다양성이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게 문제가 나와요. 개인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이라는 문제가 돼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전데요. 예. 제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독일에 있었을 때 학교에서 무슨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였어요.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는데 6명의 국적이 다 다른 거예요. 6명의 국적이 다 다르니까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냐면 다양성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갈등이 너무 심해요. 제가 이탈리아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독일 여자애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 왜? 문화, 사회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끼리는 공통된 어떤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제 정체성을 갖다 버려야 돼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내 정체성을 한국인이나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그거에 맞춰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못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거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조기 유학 보내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다양성은 증가되는데 정체성은 떨어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덴티티가 문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정체성이라는 문제. 자, 정체성이라는 문제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우냐? 우리나라가 도대체 무슨 문제이길래? 저기에 보시면 그 5대 그룹 대표 계열사 임원 최종 학력 상위 10개 뭐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삼성, 현대, LG에서 맨 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다 외국 대학 출신인 거예요. 다 외국 대학 출신이에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울대 바닥에 있잖아요. 밑바닥에.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학부나 대학원이나 이런 데를 나온다 하더라도 임원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국인의 힘을 버리고 미국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려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이 굉장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거기에다가 한국 교육도 좀 문제가 많고, 그래서 죽음의 트라이앵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택을 어떻게 해요? 튀자. 나가자. 내가 못하러 한국에서 교육받고 앉아있느냐. 난 나갈란다. 자, 그래서 맨 오른쪽에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애들이 다 나가요. 조기 유학을 가죠. 좀 돈 있고 앞으로 사회의 지도층이 되려고 하는 분들 대부분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렇게 13살 뭐 미만 이런 애들이 나갔어요. 저도 정체성이 흔들리는 판에, 나이 30 넘은 저도 정체성이 흔들리는 판에 쟤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정체성?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교육이 불평등화되는 게 있어요. 교육이 너무 보편화되어졌는데 역으로 교육의 불평등성은 계속 증가가 됐죠. 경제 양극화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 기회라는 것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별로 효과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을 줄 수 있을까? 보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두 가지 큰 문제, 건강관리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육 분야 문제. 그 건강관리 분야의 문제 중에는 노인성 질환 증가, 난치병 증가, 새로운 질병의 출현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분야 중에는 새로운 글로벌한 리더십 개발을 해줘야 되는 거, 교육의 보편화, 다양화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덴티티 문제가 있었고요. 교육 기회가 양극화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현안이에요.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 중에 현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사의 물결이라는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사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대안의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 생명주의, 생태주의 같은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예상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전 세계 어떤 동향이었다면 이제 우리를 물어보죠. 국선도라는 걸 한번 물어보죠. 자, 국선도는 이런 어떤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갖다가 선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단지 뭐 숨쉬기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뜻, 본래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드라이브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잠깐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